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우리 정의용 장관 또 서우 국방장관을 함께 만나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는 1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양국은 북핵 문제 시급성에 공감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정책 이번에 마련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한미 양국이 완전히 조율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이행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Biden plans to complete a North Korea policy review in the weeks ahead in close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with other key partners.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압박과 외교적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 여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회의 뒤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이 목표인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양국은 또 모든 위협에 맞서 연합훈련을 통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앞으로 한미 훈련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한국 측 지휘부와 계속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지난 10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가서명식도 열고 이번 협상 타결은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국의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 쿼드 참여가 의제에 오를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의 압박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네, 미국 측은 공개 발언을 통해서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스틴 장관도 같은 인식을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Namely with China, which as some of you know is our department's pacing challenge in the years ahead.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의체 쿼드 확대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의용 장관은 설명했고요. 서우 국방부 장관도 미국 측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오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내일 출국하는 오스틴 장관은 인도를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2+2 회담에 대해서 중국 매체들은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2+2 회담에 대해서 중국 정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곳 관영 매체, 그러니까 신화통신과 CCTV 같은 것의 보도를 보면 방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로 한미 공동성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이것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고리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CTV는 또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이 둘 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의 어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이것을 공동 해결한다. 이런 것을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영신화통신과 CCTV는 한미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언급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부분은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보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부분을 더 강조함으로써 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과 분리하려는 그런 기대가 섞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앞서 중국 관변 매체들이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좀 약한 고리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라는 관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미국의 국무와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했던 중국에 대한 비판과 어떤 압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했던 것처럼 별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 차이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회담 전망이 밝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대미 전략을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새벽 전격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겨냥한 건데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는 다시 없다고 엄포를 놓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안보 투톱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나자고 연락했다고 확인하면서 또다시 미국의 시간 벌기 노름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로 바뀐 뒤에도 정찰 자산을 동원해 정탐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자신들을 헐뜯고 있다면서 대화를 하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제1부상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는 다시 주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히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인데 아직은 미국이 자신들과 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추구가 가져올 외교적 득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담화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더 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2+2 회의에 맞춰 대남 대미 문제를 총괄하는 김여정, 최선희 두 실세가 잇따라 담화를 발표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시 정책 철회의 항목을 얘기하지는 않았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북한이 적절한 명분이 있으면 미국과의 대화 재개도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빼놓지 않아 추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결과물을 반영해 조만간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주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마사지숍 3곳에서 연쇄 총격이 일어나 8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인 4명이 희생된 사건이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한 증오를 나타냈고 피해자 대부분이 아시아계였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로 성중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어진 기자. 네, 이어진입니다. 네, 범행 동기가 성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조지아주 마사지숍 3곳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을 숨지게 한 21살 로버트 애런 롱은 자신의 범행은 인종혐오와 관련이었고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가 마사지숍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를 제거하려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He does claim that it was not racially motivated. He apparently has an issue, what he considers a sex addiction, and sees these locations as something that allows him to go to these places, and it's a temptation for him that he wanted to eliminate. 경찰은 롱이 추가 범행을 위해 플로리다로 갈 계획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용의자가 성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음란물을 몇 시간씩 보는 바람에 최근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초까지 재활시설에서 롱과 함께 생활했다던 타일러 베일리스는 롱이 성중독 문제로 괴로워했다면서 성행위를 위해 마사지숍에 갔던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 시장은 해당 마사지숍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경찰 단속망에 올라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비난하거나 수치심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건 용의자의 변명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단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용의자 SNS의 내용을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로버트 애런 롱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중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조사를 위해 우한 연구소에 들어가려는 조사단을 막았다면서 미국인 50만 명을 죽여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중국의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을 이 시대 최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롱이 처음 범행을 저질렀던 영스 아시안 마사지숍도 중국계가 운영하는 업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성중독은 핑계일 뿐 실제 동기는 아시안 혐오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We said it was because of a sex addiction, which is, we all know that's not true because of the rhetoric that has been placed all throughout this country with people thinking that the China virus and things like that and just attacking Asian people all across the country is wrong. 시카고 트리뷴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의 일진 사나운 날과 백인 범죄에 대한 눈가림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찰이 용의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인 남성인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이 어제는 용의자에게 일진 사나운 날이었다고 언급한 점이나 용의자의 성중독 가능성을 거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칼럼은 성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에 대한 진지한 논의 자체를 날려버리는 쓸데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을 한인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삼은 혐오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 4명이 희생되는 총격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성명을 내고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업소만 표적 삼은 걸 볼 때 아시안 증오범죄가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인이 성중독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하는 데 대해서는 증오범죄 가능성을 애써 감추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의원들도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치인들은 범행 동기가 어찌 됐든 인종 혐오 범죄는 중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염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hatever the motivation here, I know that Asian Americans are in very
very concerned because, as you know, I've been speaking about the brutality against Asian Americans for the last couple months, and I think it is very, very troublesome.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범행 동기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미국인 모두 어떤 형태의 증오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여진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 당시에 911 신고 전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총격 당시 스파 안에 숨어있던 한인 여성은 911에 전화를 걸어서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지 시간 16일 오후 5시 45분쯤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숨진 골드 스파 마사지 숍에서입니다. You need police, fire, or an ambulance. Huh? Police, fire, or an ambulance. I don't know. We need like robbery. We need a robbery here. That guy. That's why we need a police. You know. It's a robbery there. Yeah. 범인을 피해 숨어서 한 전화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Where's the person who is robbing the spa? Where is he right now? I don't know. I'm hiding right now. Okay. Did you have a description of him? Did you see him? Oh yeah, just a white guy. A white male? What is he wearing? I don't know. Please come, okay? 10분 뒤 다른 여성의 신고 전화가 911에 걸려왔습니다. Okay.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I don't know yet, but I just got a call from one of my friends, and they say some guy came in, we hear the gunshot, and, the lady is passed out, like, in front of the door. 또 다른 총격이 발생한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 있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쓰러졌고 다른 사람들은 안에 숨어 무서워 떨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Some guy came in and shoot the gun, so everybody heard the gunshot, and some ladies got hurt, I think, and everybody's scared, so they're hiding in the behind, but the ladies passed out. 신고 접수 2, 3분 안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 4명의 한국계 여성이 희생됐죠. 현지 시각 16일 오후 5시 애틀랜타 북서쪽 에거스에 있는 중국계 주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첫 번째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고요. 4명의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약 50분쯤 뒤 애틀랜타 시내 한인업소 골드 마사지 스파에서 강도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한민 여성 3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동안 길 건너에 있는 또 다른 한인 마사지 업소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왔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인 여성 1명이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 8명 중 6명은 아시아계였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급기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연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린 증오 범죄는 중단돼야 한다,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상은 중국계가 가장 많고 한국계도 2번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90대 아시아계 노인을 이유 없이 밀치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뉴욕에선 네팔계 미국인 택시기사도 너 같은 인종은 짐승이라는 욕설과 함께 봉변을 당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YTN LA 리포터도 최근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이런 걸 약간 경험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한 행인이
고백 투 차이나 이렇게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아. 또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가 저를 향해서 아시안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예. 최근 3개월 안에 발생했는데요. 아. 저도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 처음 겪어봐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예. 애틀란타 총격 사고가 일어난 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용납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보다는 성 중독이 범행 동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SNS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무언가를 중국이 숨기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스스로 성중독 환자라며 정신질환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애틀란타 K 이상현 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범행 동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동기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경찰이 자초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성중독이라는 말을 꺼내서 이 범죄가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사건 하루 만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완전히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또 그 용의자와 또 변호사의 말만 듣고 이런 것을 발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계 업소를 특정적으로 노려서 계획적으로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몇 시간 전에 9mm 권총, 자동 권총을 사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봐서 꼭 뭐 우연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지금 중국계 업소를 찾았고 처음에는 한국계 업소를 찾았다. 그래서 증오 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경찰이 체로키 카운티 경찰이 성중독에 의한 또 뭐 일진이 나쁜 날이어서 예.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다른 신문, 다른 언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지만 증오 범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용의자 SNS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SNS는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이고요. 이것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큽니다. 바로 범행 직후에 삭제가 됐고 예. 아마 가족들이나 변호인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올렸던 글이 남아서 댓글을 달았던 것이 남아서 지금 소셜미디어에 떠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확인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포스트를 올렸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포스트여서 예. 인종 혐오 범죄 동기로 보기에도 충분한 것이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중독에 의한 범행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일탈로 이제 몰고 가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일탈로 보는 시각을 경찰이 자초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용의자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이런 일탈 행위라고 이 사건을 좀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발표한 체로키 카운티 그 주민들이 대부분 백인이고요. 백인 예. 경찰들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경찰에 의한 백인 살인범에 대한 비호라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으로 자동 권총을 구입해서 세 곳의 업소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봐서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또 아시아계 여성을 노린 범죄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예, 미국 내에서 있는 그 한국계 의원들도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런 범죄를 인종혐오 범죄라는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예. 이런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인 사회의 불안도 커졌을 것 같습니다. 공포감도 상당할 것 같고요. 현지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뭐 한인들이 대부분 다 스몰 비즈니스에 예. 소기업, 이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 많은 이런 위험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터지니까 정말 겁이 나고 두려운 상태죠. 예. 문을 열어도 되겠느냐, 또 혼자의 가게에 있어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주변의 우려들이 저한테도 많이 전달되고 있고요. 예. 정말 우범지대에 있는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쉬는 그런 사례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서 그 이야기를 한 대로 범인이 성중독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조지아주에서 지난해죠. 강력한 증오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형량을 대폭 늘렸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범죄로만도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사법제도상 감형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증오 범죄까지 들어가면 이제 아마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 변호인과 용의자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현지 소식 애틀란타K 이상현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시에서도 이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세종시 조사 결과 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자진 신고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검증인데다 대상이 세종시 직원 등으로 국한돼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세종시 연서면 일대입니다. 마을 곳곳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건물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이게 다 외지 사람들이 산 거야. 우리 80만 원씩 막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땅 사고 그냥 집을 한 해에 다진 거예요. 한 해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세종시는 지난 11일부터 특별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산단 지정 검토가 시작된 2017년 6월 말부터 산단이 확정된 2018년 8월 말 사이에 이곳에서 거래된 토지와 건물입니다.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 좀비속 102명을 합쳐 2,703명을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를 제외한 산단 내 부동산 거래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세종시는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앞서 산단 내 토지를 거래했다고 자진 신고한 시 소속 공무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 그리고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시 소속 공무원 1명 등 공무원 3명을 지난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고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의뢰한 이유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산단 일대 조립식 건물 28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 조사는 자체 검증인데다 시 소속 직원과 가족으로 국한돼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 더 광범위한 투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치권의 LH 투기 의혹 특검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 본부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LH 사건 같은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선 전국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춘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경찰이 1, 2기 신도시 수사를 하면서 경험과 방법을 축적했고 성과도 냈다면서 특검은 기존 특검 인력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차명으로 사서 숨겨놓은 땅까지 분명히 수사해서 혐의가 나오면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일선 고감장까지 포함해서 내일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부장회의 내일 열리기로 했군요. 네, 대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 무혐의 처분을 다시 심의하는 부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겸허하게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 검토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공정성과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검 부장검사들은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돼 상당수가 친여권 성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에 대해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며 문제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다면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무혐의 결론이 바뀌지 않더라도 박 장관이 별도로 지시한 합동감찰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서는 현직 검사들의 공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원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는 박 장관이 과거 한 전 총리 판결을 비판한 인터뷰를 거론하며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고,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당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고 유수의 언론사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위증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찰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며 대검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검사들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다른 공무원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고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검사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은 대검찰청의 징계 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며 폭로한 현직 검사 술 접대 사건.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하고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먼저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검찰만의 술값 계산법이 기가 막힙니다. 검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되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징계를 받더라도 같은 조건의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금품과 향응 수수 시 일반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 6개를 비교해봤더니 이 가운데 4개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이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면 현행 검찰 기준으로는 견책에서 정직에 그치지만 일반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 감봉부터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2015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도 대검찰청이 이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맞춰 자체 징계 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오전 한미 2+2 회담을 마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위급 인사와 대면한 자리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 화면도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블링컨, 오스틴 두 미국 장관의 만남 다 끝난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미 국무국방장관 접견은 오후 3시쯤에 시작을 해서 약 50분 동안 진행된 뒤에 조금 전인 오후 3시 5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서 환담을 나눴는데요. 아직 정확한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고위 인사와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접견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진전된 얘기가 오갔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조속히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이해를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진행된 한미 정상 간 첫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자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 얘기 말고도 오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읽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접견에서 오간 주요 내용은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별도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예방 전후로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마치고 내일 단일 후보로 등록하도록 약속이 잡혀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지금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끈, 또 단일화의 어떤 끈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영선 후보에게 축하를 드리며 저의 충만한 김진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서울시장직을 도박반 판돈처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태도가 여전합니다. 박영선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도쿄시장 박영선의 탄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로 예정됐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에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 전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의 감정 싸움까지 격해지면서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권 단일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일단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무 협상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면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면서 야권이 지금 우위에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3자 구도에서도 뭐 승리하는 야권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지금 생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보가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그 주위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렇군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일단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세훈 후보 측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일화 협상 뭐 재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경쟁력 조사를 선호한다고 하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적합도 조사를 선호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서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지요 이렇게 네. 물어볼 수도 있고 예. 경쟁할 후보로서 어떤 후보를 더 지지하시는지요, 네. 선호하시는지요. 뭐 그런 것들의 문항이 각각 다 다르다고 문항이 하고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은 예.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참 하나 빠진 것은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선 전화를 반드시 넣자. 예. 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전화를 다 사용을 하는데 예. 유선 전화를 10% 최소 5%를 넣자. 네. 이것을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마지막 나온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에서는 유무선 방식을 섞어서 두 후보의 경쟁력을 따로 조사하고 적합도를 따로 조사해서 1000명씩 조사해서 그것을 예.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 예.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너무 복잡한데 예. 어쨌든 지금 실무진은 너무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경쟁력, 적합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무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니까 각자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는 2번으로 할 테고요. 안철수 후보는 4번으로 할 겁니다. 네. 일단 남은 기간 그러니까 투표 용지 인쇄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로 보고요. 그때까지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고 양측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단일화 효과는 아무래도 좀 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죠. 예. 이미 물 건너갔고 29일에 이제 이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는 거죠. 예. 근데 28일까지 사퇴하면 일부 보도에서는 후보 이름이 안 나온다 투표용지에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이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오게 되어 있는데 28일까지 사퇴를 하면 네. 29일 인쇄하면서 그 후보 이름 옆에 네. 사퇴라고 인쇄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퇴가 인쇄가 예.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난감한 상황은 면할 수 있는데 네. 일부 선거 전문가들, 선관위 제가 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사퇴라고 써 있어도 네. 거기에 자기가 지지한 사람은 꼭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사표가 네. 많이 나오죠, 상당히. 상당히 사표가 많이 나왔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시너지 단일화도 물 건너갔지만 예. 심지어는 이제 28일까지 사퇴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표가 나올 가능성까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야권이 설사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승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협상도 난항인데요. 감정 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뭐 합당을 하고 뭐 무슨 큰 입원을 맨들 나는 그건 납득이 되질 않아요.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외람된 질문이지만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예. 양측의 이 단일화 협상 줄다리기가 결국은 이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요.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양측 간의 설전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의 이제 안철수,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의 그 감정 싸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처음 정치 입문할 때
김종인 지금 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뭐 일 멘토라고 얘기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그런 멘토라면 300명이 더 있다. 얘기하면서부터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시작된 거죠. 감정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그 부딪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감정 싸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자 대결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전략적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일화하겠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그런 전략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뭐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또는 무슨 때를 쓴다 저렇게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선을 넘은 거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 자체가 이기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단일화해서 서로 상대방끼리 서로 누가 되든 간에 정말 힘을 합쳐서 뭐 선대본부장이든 선대위원장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단일화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무슨 3자 대결도 이길 수 있다, 단일화만 하면 야당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뭐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선을 좀 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러면 야권 후보를 서로가 존중해줘야지. 자기 당의 후보가 아니라도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만약 시장 되면 시장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고 두 후보가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방해꾼이 등장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확신합니다.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보선 이후까지 보는 어떤 그 야권 재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나 만약에 야권이 여기서 뭐 단일화를 해서 지든 단일화를 못해서 지든 져버리면 정계 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당장 지금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프다 하는 사람한테 내년에 저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 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요? 지금 단일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좀 설사 단일화 하더라도 정말 패자가 됐다면 그 개편된 야권을 누가 뭐 대표로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봤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대선 단일화가 됐지만 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뭔가 참 단일화가 이상하게 되면서 얼굴어지면서 결국 단일화는 해결은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투표날 외국으로 가버리는 그런 단일화가 되었으니까 결국 저는 그것도 하나의 패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어제 단일 후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무난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난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뭐 좀 떠들썩하고 저게 승부가 어떻게 될까 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더 이 뻔한 결과니까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단일화죠.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호응을 보낼 것 같습니까?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겹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한 당은 또 뭐 조금 더 이제 뭐 좌측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단일화가 없었어도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박영선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중도 확장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과연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내일을 향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이 부족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밤늦게서야 사과문을 냈지만은 여전히 민주당 측 인사들의 가해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짊어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랍니다. 네. 피해자 입장이 나온 직후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태형 원내대표가 사실은 모른다라고 이제 즉답을 피했다가요. 오늘 오전에 조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김태형 대표가 다시 한번 이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언급을 안 하고 싶겠죠.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고 싶겠고 언급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제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이 뭔지 자꾸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피하고 싶겠죠. 파장을 최소화하고 싶겠고 어쨌든 지금 할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말을 할수록 자꾸 그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언급을 안 하고 이른바 로우키를 유지하는 걸로 아마 전략을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좀 징계를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고심 끝에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른바 뭐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그분들이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꾸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되었다. 지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년 대표도 이낙연 대표도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분들이 나서 그런 용어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거 잘못했다 하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판단을 좀 달리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정치 공세하는 거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아까 좀 잠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직을 정말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본인 언급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양심선언자가 나오면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걸 보고 참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가 계속 뭔가 들잡고 양 후보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정치 공세가 저걸 뭐 정치 공세라고 그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당이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다시 이제 소환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1, 2기 신도시 이후에 뭐 공적 개발이든 민간 개발이든 이런 식의 부동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것을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때 뭐 이명박 뉴타운 때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MB 때 추진했던 뉴타운 여기도 좀 조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LH 특검의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주장이에요. 자, 야당이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특검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실시하는 게 4월 7일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나 안 되는 거 한두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뭔가 핵심을 피해가면서 지금 다 정치 공세를 하는 건데 예. 저는 좀 여야에 조금 권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재 핵심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발생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우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뭐 제안도 있으면 사실은 이런 뭐 공직자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그야말로 국가의 정보를 도둑질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범위를 넓히려면 현재 핵심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가 있다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호응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예. 뭐 선거가 급한 건 알고 있고 다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국민들이 가장 본질을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소환한 거는 정치 공세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부터 좀 철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 사건이어서 좀 어렵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복역까지 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확실한 걸로 이제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범죄 혐의로 복역을 했다는 거 2년 복역을 했죠. 그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이제 결국 유죄까지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한만호 씨라는 사업가죠. 그 한만호 씨에 대해서 이제 그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돈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시인을 해서 그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말이 바뀝니다. 1심에서 두 번째 공판에서 돈을 안 줬다. 검찰이 강압을 해서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반격 카드로 그 한만호 씨와 같이 교도소에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사기 혐의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고 복역하고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가 증언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내가 같은 방에서 들었는데 분명히 돈을 줬다고 하더라. 이런 증인을 내세운 겁니다.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그 증언입니다. 증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나중에 재판 다 끝나고 한명숙 씨가 복역하고 나온 이후에 그 모해 위증을 했다고 모해 위증 교사를 한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그 위증했는데 한만호 씨의 얘기를 들었다고 위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모해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검사들이 강압을 했다는 겁니다. 수십 차례 자기들을 불러다가 회유도 하고 강압도 하고 또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좀 좋은 죄를 좀 깎아주겠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위증을 한 사람들은 모해 위증 혐의가 되고 그거를 강압을 해서 위증을 하게 한 사람들은 검사들은 모해 위증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공소시효가 이제 22일까지 만료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걸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금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지금 뭐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열려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소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네요? 질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리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하자면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기소가 이루어지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 일단 기소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위증 교사했던 사람들 검사들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범 이 사람들은 이제 검사들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소 아직 하지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공범들 위증을 한 사람들을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검사를 또 수사해서 뭐 처벌하거나 아니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수사 지휘권 발동 자체가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시즌 2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시즌2, 그러니까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한 사건이 얽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 썼다.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은 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날 때 한만호 씨의 증언뿐만이 아니고 증언보다는 물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표가. 한만호 씨 측에서 발행한 수표가 그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을 쓰였다는 그 물증에 대해서 3억 원 수표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대신 그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가지고 위증을 하게 했다.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처벌해야죠. 지금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관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었어야 되냐?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거나 하는 불법이 있었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죠.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실체적 진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부당한 일을 했거나 불법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처벌받을 사람들은. 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건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당연히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 자신이 무혐의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통해 뒤집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잡기가 쉽겠느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결국은 이제 이 증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증인들의 배후에 있었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문제도 삼고, 특히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검의 감찰 정책 연구관이죠. 그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내부 식구들을 좀 감싸려고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대검 부장들 회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 부장들은 다 검사장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고검장들까지 한다니까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 있었다면 깔끔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 식구 감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보도도 있었죠. 검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불법이 있었어도 자꾸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 접대받은 걸 자꾸 이렇게 쪼개고 갖고 요만큼만 96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사들도. 다른 범죄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려면 자신들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도 혹시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대검 부장들도 그렇고 고검장들도 절대로 자기 식구들은 추호도 봐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열리니까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정계 진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촛불 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좀 의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치 대선에 예. 출마할 의지가 예. 그건 계속해서 있다고 좀 얘기되었었죠. 네네. 행보를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 그 전에 이제 예측으로서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노려본다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또 정치인들 치고 5선주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5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 최종 목표는 대선이라고 하니까 뭐 있을 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을 거고요. 윤 총장이 네.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항마로 추장관을 여당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우리 속담으로 꽁 잡는 게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윤석열 추미애 예.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는데 예.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은 윤석열이 전 총장이 정치에 나오고 대선 나온다면 본인이 출마해서 윤석열 적어도 네. 윤석열 방어소로는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큰 불이 나서 직원 1명이 숨지고 구급대원과 주민 등 9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건물과 주택에서도 유리창이 깨지고 곳곳이 파손돼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강렬한 불빛이 갑자기 번쩍이더니 CCTV 화면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불바다로 변한 공장에서는 폭발음이 잇따릅니다. 새벽 1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기대 한번 터지면은 불기대가 한 100여 미터 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늦게 보이고 그것이 1시간, 2시간 계속 연속해서 이제 크고 작은 막 폭발음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뭐 또 화공약품이 터지니까 냄새에다가 이제 밤은 어둡기는 하지. 그러니까 뭐 이건 전쟁도 아니고 아주. 이 불로 30대 공장 직원 1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공장 직원과 구급대원, 인근 마을 주민 등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급대원 3명은 공장에서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갑자기 발생한 폭발에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불은 건물 7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으며 공장에 톨루엔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많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장 주변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난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외벽이 대부분 뜯겨져 나가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전깃줄에 걸렸고 인근 공장과 주택의 유리창은 대부분 깨졌습니다. 천장까지 내려앉은 집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서 반도체 코팅액 재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야간 작업자가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를 반응기에 넣는 과정에서 역류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강유와 환경청은 공기 중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극미량 검출됐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봄이 되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골목 어귀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지나는 초등학생, 그리고 바로 옆 차도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 잠시 후 차량과 자전거는 골목 어귀에서 딱 마주칩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뒤늦게 현장을 접한 레미콘 차량 기사는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큰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찌그러져가지고 누워 있고 등굣길에 사고가 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고가 난 건 아침 8시 20분쯤. 구급대가 급히 출동했지만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이다시피 횡단보도가 있어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곳인데요.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초등학생은 근처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학교까지는 약 1km 남짓.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등교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일 아침에 콘크리트 믹스트럭과 자전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 영상 분석과 운전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십정동에서 승용차가 도로 연석과 승호차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7살 서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한 무면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살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비틀거리며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집에서 키운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투약한 사람 등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언미경찰서는 54명을 검거해서 이 가운데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미국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SNS에 광고글을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의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혼인, 가족생활 기본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장동현 씨 부부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을 찍을 시간이라면서 부성 우선주의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체계 공백으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다 목숨을 잃은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서 한 달 가까이 걸어서 청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아들의 일주기인 오늘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희생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6명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용인시는 취득자 6명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족이나 차명 투기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무원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조 7,9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가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미 3년 전부터 땅값이 급등하고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담긴 도면이 시중에 나돌면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이 널리 제기된 상태.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817명에 대한 토지 거래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6명의 명단을 발견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키로 한 것입니다. 이들 3명은 투기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부동산 취득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시는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등에 근무했던 35명에 대해서는 직원 본인과 형제 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용인시 내에서 발생한 토지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사적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발본색원하여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투기 의혹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시가 밝힌 투기 의심 공무원은 공무원 이름과 토지거래 명세서 이름을 대조한 것이어서 가족이나 차명 투기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시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가 추진하는 LH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라 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특검이 일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는데 총리님은 특검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은 특검이 하는 정도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전체, 그 가족, 직계 좀비속, 지방의원, 공기업 뭐 이렇게 다 전원 특히 그를 특검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협력업체의 노사 갈등으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가동이 사실상 사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차체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이 노조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업체는 하루에 수백억 원씩 생산 차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생산에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름 아닌 차체를 납품하는데 공장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좀 성실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호언지혜와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노총 1노조가 있는 협력업체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노조가 생기는 과정에서 설립 방해 의혹 등을 넣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협력업체의 가동 중단 피해는 고스란히 차체를 공급받는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로 차체를 받는 군용 트럭과 대형 버스를 빼고 소울과 공고 화물차 등 4개 차종의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하지 못하는 차량은 2,000대가 넘습니다. 하루에 5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 측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약속하며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고소문을 발표했습니다. 3일차인데 이 부분도 대승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쪽에서 수용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협력업체는 모두 250여 곳에 이릅니다. 일단 노사 모두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구체적 문구 확정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 자칫 1차 협력업체의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 나머지 협력업체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기도 성남 일대의 노래방 종사자와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지인 모임이나 직장 내 감염으로 산발적인 감염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일대 노래방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거리 뒤편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 노래방은 지금 문을 닫고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래방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는 나흘의 전인 지난 9일에 나왔습니다. 근처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도우미였는데 근육통과 콧물 등 증세가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확진자가 일대 노래방 4곳을 오가며 일했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노래방 종사자와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확진자는 39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 도우미 21명과 방문자 9명, 업주 등 관계자 5명과 가족과 지인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노래방과 유흥업소 20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일대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들은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시내 노래방과 유흥 단란주점의 방문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일단 오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가 계속 이뤄지는 만큼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대한노래연습장 중앙회 성남시협회는 성남시와 협의해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자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선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골프장 모임에서 시작된 수도권 지인 모임에서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지금까지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모임 참가자뿐 아니라 가족으로 N차 감염도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용 의류 선별 업체 관련해서도 지난 13일 외국인 근로자 선제 검사를 벌인 후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거리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20대 남성이 혈전증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보건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거쳐서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혈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백신 접종을 받은 20대 남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지금 접수된 거죠. 조사가 네.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네, 현재 지금 그 지자체에서 네. 기초 역학 조사를 하고 예. 그 뒤에 이제 질병관리청에 있는 피해 조사반에서 예. 인과성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아. 이 20대 남성은 예. 1차 대형 요원입니다. 보통 1차 대형 요원 그러면 119 구급대나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들을 보통 말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분은 그 지난 10일에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네. 다음 날 이제 두통, 오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며칠째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결국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네. 그리고 지난 16일에 그 혈액 검사, 영상의학 검사를 했더니 혈전증이 의심된다게 돼서 그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그 인과성을 평가할 예정인데 예. 20대다 보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고 예.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그 중증은 아니고 경증 사례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치료 중이긴 하지만 현재는 안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을 한 후에 사망한 사람 중에 지금 혈전증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 방역당국이 좀 뒤늦게 확인을 해줬거든요. 네, 그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여성 환자인데요. 네. 이분은 그 지난달 26일 그 첫날입니다. 백신 접종 첫날 접종을 받고 한 8일 정도 지나서 지난 6일에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이제 사망한 경우입니다. 예. 그 피해 조사반 회의에서 한 차례 심의가 있었고 그 사인은 백신과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협인성 폐렴 또 급성 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부검의가 육안으로 봤더니 그 혈전증이 의심된다 하는 그런 그 사항이 있어서 12일 그 피해 조사반 심의 때 구두로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질병관리청 방역당국에서는 이미 알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혈전증으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기자들 질문에 국내에는 혈전증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백신 접종 이후에 예. 없다고 계속 밝혔었는데 어제 이제 정은경 청장이 국회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가운데 혈전 사례가 한 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 뒤늦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경우고요. 그동안 이제 백신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예. 네. 이번 경우는 오히려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이제 결과적으로 처음에 확인해 줬던 내용과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된 내용은 달라서 오히려 그 백신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키운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불안할 때는요. 그리고 혈전이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 혈전이라 그러는 것은 혈액이 굳어서 생긴 덩어리, 그 일명 피떡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혈전이 이제 혈관을 그 막으면 피가 흐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혈전이 폐나 심장, 뇌 같은 장기의 그 혈관을 막으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혈전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는 혈전 그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소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예. 대체로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비행기를 탄 경우처럼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오래 누워 있으면 혈전이 많이 생기기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꼭 백신이 이제 혈전 생성의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예. 또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그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유럽에서도 백신을 맞은 이후에 혈전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뭐 몇몇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 백신 공급을 좀 중단하기도 했거든요. 그 결과, 실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요? 네, 그 현재 지금 유럽 국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한 20여 개 국가에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고 그 예방적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의약품청에서 그 혈전 생성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나 밤 시간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오스트리아에서 그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혈전증이 생기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유럽 의약품청은 당시 그 두 건의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접종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아마 연관성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예. 따라서 백신 접종은 계속해야 된다 할 그런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런 그 접종 일시 중단 뭐 이런 게 이제 유럽 국가에서 생기면서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건 많이 지금 생겨져 있는 상황이고 네네. 따라서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유럽 의약품청에서 맞아도 괜찮다라는 공고가 나온다면 지금 일시 중단한 유럽 국가들은 다시 접종을 재개하는 겁니까? 네, 바로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다시 재개할 것 같고요. 예. 네, 우리나라는 이미 그거와 상관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속하겠다 하는 방침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생 시절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기성용 선수가 경기장에선 변함없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환상적인 역전 결승골로 팀의 연승을 이끌었는데요. 경기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서울과 광주의 경기 1대1로 맞선 후반 38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기성용 선수 왼발 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반박자 정도 빠른 슈팅이었는데요. 왼발로 가마차 슈팅의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골문 모서리 부분에 꽂혔습니다. 골키퍼가 바라만 보고 있을 정도로 타이밍과 궤적 모두 완벽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결승골로 서울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바로 직전 경기인 인천전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서울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기성용 선수는 밖의 상황이 어떻든 경기장에선 행복하기에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K리그 전통의 맞수 대결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도 활약을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성폭행 의혹은 예고됐던 대로 법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 선수 측은 다음 주까지 성폭행 폭로자에 대한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성용 선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정신적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밖의 상황이 어떻든 그라운드 안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올해 열린 첫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심석희는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36회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첫날 여자 일반부 1500m 결승에서 2분 24초 808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심석희는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앞서 들어온 최민정이 두 차례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빛을 보충하는 기술이 개발돼 적용됐는데 병충해 방지나 생산비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비닐하우스도 봄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흐린 날이 많은 데다 미세먼지나 황사도 잦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은 해결책으로 LED 보강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햇빛이 부족할 때 LED 등을 켜는 건데 설치 전보다 오이 수확량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균병 등 병충해 발생도 줄고 품질도 좋아져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비 오는 날도 많아지고 흐린 날이 많아져갖고 이걸 켜주면서 생육이 좋아지니까 병해충도 많이 없어지고 균도 많이 없어지고 수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꽃을 재배하는 이 농장이 설치한 건 나트륨 램프와 햇빛 관리 시스템. 역시 설치 전보다 꽃의 품질이 좋아져 소득이 40%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압 나트륨 등이나 플라즈마, LED 등을 활용해 햇빛을 보충하는 기술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데 햇빛 보충 외에 병충해 방지나 생산기간 단축, 품질 향상,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강은 하루 중 햇빛 쬐는 시간이 가장 짧고 햇빛 세기가 제일 약한 11월에서 3월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보강 등은 빛 세기가 강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올봄 역시 황사가 심할 것이란 예보가 있는 만큼 시설 재배 농가의 보강 시설 설치가 여러모로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밀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밀 품질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농진청 연구팀이 지난 7년간 전국에서 수집한 밀 500여 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1분 안에 7가지 밀의 품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농가나 수매 현장뿐 아니라 가공 단계에서도 신속한 품질 확인이 가능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멜론 시설 재배 농가의 바이러스병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멜론 시설 재배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호박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5종류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육묘장에서부터 오염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고 바이러스 전염원이 될 만한 식물은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가운데 게 지금 여기 사는데 여기 박형준 후보가 가운데라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데. 왜냐면 답이거든. 5, 6도 뭐 강한데 그 답이는. 여기도 제 젊은 날의 추억이 한 자락 남아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확연하게 보이네. 특히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 43명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 로비를 통해 건설 허가를 취득했고 그 대가로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특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LCT와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LH건 LCT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지역 지정으로 LCT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서남시 아무래도 LH 특검이 상당히 규모가 클 거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다른 특검을 통해서 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기자는 아닌데 기자는 끝나고 나서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여당은 총력을 다해 관건선거, 공작정치,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여야 모두의 잘못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얼른 잼민들 좀 도와주세요. 잼민들 좀 도와주세요. 좀 힘 좀 줘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아무 데도 말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LH 사건을 확실하게 또 몇 달 지나서 네, 야당에서 할 일이 그거잖아요. 야당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안 하면 민주당 또 뽑아요. 야당에서 할 일 안 하면 민주당 또 뽑아요. 야당 지금 인기 없잖아요. 야당이 인기 없다고. 박형준 화이팅! 박형준 화이팅! 재난지원금을 통한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윤창호 장관 경질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진 않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 LCT 조사가 본격화되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건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봐주시는 건가요? LCT가 아니고 저기 LH죠. 같이 L로 시작해가지고 L이 문제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는 벚꽃이 예년보다 8일이나 일찍 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제주도. 도로를 따라 하얀 눈송이 같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의 전령사임을 알리듯 나무마다 활짝 핀 꽃봉오리가 어느새 그림 같은 벚꽃 터널을 만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아직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보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벚꽃 보니까 친구랑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벚꽃 개화는 관측목 기준 한 가지에서 꽃이 3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하는데 올해 제주도 벚꽃은 평년보다 8일, 지난해보다도 7일이나 빨리 개화했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2도, 평년보다 3도 높아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개화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서는 아직 벚꽃을 볼 수 없지만 4월 같은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포근했고 내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무려 8, 9도나 웃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되찾으면서 내륙에서도 봄꽃이 앞다퉈 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따뜻한 날씨에 불편하시겠지만 오늘까지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일째 황사가 잔류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아직도 공기가 탁한데요.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볕이 내리쬐면서 올봄 들어 가장 포근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4도, 광주는 무려 2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조금씩 더 올라서 더 따뜻하겠고요. 낮 동안 구름만 많겠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8도, 울산 8도, 부산 10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9도, 광주 20도, 창원과 부산 1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의 비는 주말에 이어서 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